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모더나를 상대로 제기한 mRNA 제조 기술의 국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특허 리스크가 해소돼 mRNA 백신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롯데그룹이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부터 수익성 중심의 면세점 운영 전략, 계열사 간 협업 확대까지 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단지 조합이 광주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시국을 못 믿겠다며 현대건설 단독 시국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내일부터 지방금융지주를 포함한 전 금융권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지역기업 부실화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방금융지주들은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모더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국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mRNA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때 특허 리스크가 해소돼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mRNA 백신 임상에 돌입한 SK바이오사이언스.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미국 모더나와 특허 무효 소송을 벌였는데 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 장벽을 허물며 mRNA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mRNA는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데 mRNA 백신은 mRNA를 체내 주입해 항원을 만들고 면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간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일본 내염 백신 후보 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가 과도하게 이 특허 독점권을 획득해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야 한다고 판단해 2023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모더나가 소유한 mRNA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mRNA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mRNA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도 특허 리스크를 완화한 만큼 국내 백신 주권 확보에도 기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 대비 신속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양한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부터 수익성 중심의 면세점 운영 전략, 계열사 간 협업 확대까지 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직무 중심 인사제도 도입과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일부 계열사를 시작으로 전 계열사에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이른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가치와 전문성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 전 계열사 도입은 국내 대기업 중 롯데가 처음입니다. 이미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등에는 도입했고 올해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중심 조직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롯데는 전사적인 구조조정에도 돌입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고정비가 큰 해외 점포 중 하나인 괌 공항점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고 서울 명동의 오프라인 쇼룸 나우인 명동 운영도 종료했습니다. 여기에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의 매장을 축소하는 등 규모 대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통계열사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슈퍼를 활용해 세븐일레븐의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커머스 롯데온도 오픈마켓 의존도를 낮추고 계열사 상품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롯데월드, 롯데GRS, 롯데백화점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포켓몬타운 2025 위드 롯데 행사를 여는 등 그룹 공동 콘텐츠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선택과 집중, 전사 협업까지 유동성 위기설로 곤욕을 치른 롯데그룹이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동과 철산사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조합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 현산의 시공을 못 믿겠다며 현대건설 단독으로 시공해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결국 HDC 현산은 시공에서 빠지고 현대건설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11구역 재개발 현장.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시공하는 사업장인데 결국 현대건설 단독 시공으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이곳 광명 11구역은 지난 2022년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곳입니다. 이 단지 조합은 3년 전 붕괴 사고를 낸 현산의 시공을 못 믿겠다며 현대건설 단독 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지분 재조정이라는 절충안을 통해 현산이 시공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기존 57%였던 시공 지분을 70%까지 늘렸고 현산은 43%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공시를 확인해 보니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공사 계약 금액을 4,970억 원에서 9,207억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현산은 시공 참여는 하지 않지만 자재를 구매하거나 인력 등을 구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명시 1구역은 광명 4동과 철산 4동 일대를 재개발해 아파트 25개 동 총 4,291가구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내일부터 지방금융지주를 포함한 전 금융권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지역기업 부실화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지방은행들이 디지털 금융 확산과 지역경제 악화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지방금융지주들은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7개 금융지주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지방 금융지주 3사는 지역기업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 규모가 실적 희비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JB 금융지주와 IN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BNK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공사에 참여했던 삼정기업은 기업 회생 신청, 금양기업은 주식거래 정지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무너짐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지방금융지주의 실적을 책임지는 핵심 자회사 지방은행들은 디지털 금융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맞물리며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업력이 10년도 안 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산 규모는 이미 일부 지방은행을 추월했고 전국 영업망을 토대로 공격적인 시중은행 영업에 지방은행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 대비 사업 기반이 협소하고 자본 규모 한계가 있다는 점과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지역기업 부실화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들은 돌파구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구은행이 전국구은행 IM뱅크로 전환했고 광주은행과 토스뱅크의 함께 대출,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공동 대출 등 협업 형태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전 참여를 철회한 ERP 기업 더존비즈온이 제주은행의 3자 매장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4.9% 매입으로 2대 주주로 올라서며 제주은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 디지털은행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약 100일간의 공석 끝에 사장 인선 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정권 2학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인선인 만큼 공백 해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캠코가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100일 가까이 업무를 이어가는 상황. 현재 3배수 내외로 추려진 후보자는 주총에서 최종 1명으로 확정되고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임명권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여파로 공공기관 인사 전반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캠코 역시 장기간 수장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 절차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난 1월 공공기관장 인사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하면서 재개됐습니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분야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고위 인사가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인선을 두고 선거 전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도 제기되지만 임기 만료 이후 100일간 이어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과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월 이재현 원장 임기가 종료됐지만 인선 절차를 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지난해 11월 김종호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며 관련 절차는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와 국유재산 관리, 공공개발 자산운영 등 국정 핵심 기능을 맡고 있어 장기 공백이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재부 출신 인사가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된다면 이는 3년 만에 기재부 라인 복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선 기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퇴사 후 3년간 이해관계사로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 사주 주식의 매수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주식 임직원 강매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소속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2조 3천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의 20%인 85만 3,44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배정했습니다. 이를 임직원 수 7,745명으로 나누면 임직원 1인당 110주, 금액으로는 5,940만 원에 달합니다. 6월 4일 예정된 우리사주 청약에 대해 이 회사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측의 우리사주 강매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2조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는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퇴사 후 3년간 이해관계사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관계사의 범위는 회사의 사업군과 겹치는 방산우주 항공 등 동종업종 이외에도 배터리 분야도 포함되며 위배할 경우 엄중한 처벌 등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사실상 이직을 금지하는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주는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돼 총수일가 입장에선 우리사주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경영 승계에 유리한 상황. 우리사주 주식의 매수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오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장 피해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심스와핑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2,300만 명을 보유한 SK텔레콤의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악성 코드로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에 들어간 상황. 지난 19일 밤 보안망이 뚫리고 해킹을 당한 건데 일부 고객들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심은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유심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피해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보안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SK텔레콤은 국내 가입자 수 2,300만 명을 보유한 1위 사업자입니다. 해킹된 유심 정보로 신원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복제폰을 만들어 자산을 빼가는 심스와핑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가 악용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 악성 코드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와 규모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SK텔레콤은 2차 피해를 막고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심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만에 7만 2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구글 한국법인의 법인세 회피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유튜브 수익 등을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돌리는 식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아껴왔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는데도 보복 관세 탓에 관련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구글 한국법인의 조세 회피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등을 축소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며 반복적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 원, 영업이익 356억 원을 기록해 법인세로 172억 6천만 원을 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법인인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56억 6천만 원을, 구글 페이먼트 코리아는 10억 3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법인 3곳을 합하면 239억 6천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겁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구글이 실제 매출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신고해 대규모의 법인세를 아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요 수입원은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및 멤버십 수익. 그러나 이 같은 주수입원은 국내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아태 법인으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 이를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대부분의 매출을 아태 법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구글 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은 1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00억 원대라는 겁니다. 구글 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일명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빅테크가 이익을 내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에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나서면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조세 형평성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라도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밤사이 급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증시 변동에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넥스트레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범 한 달 만에 거래대금 점유율 28%까지 올라선 가운데 우리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NXT가 급변하는 대내외 증시 흐름에 따른 투자자들의 높은 불안 심리에 힘입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기준 NXT의 1일 거래대금은 3조 8,281억 원입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13조 4,980억 원으로 출범 한 달 만에 NXT의 점유율은 28.4%까지 올라섰습니다. 거래 가능 종목이 약 800여 개로 늘어난 지난달 31일 이후 전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 4,985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 지난 4일 처음으로 거래대금 4조 원을 넘어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시장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10일은 4조 6천억 원 넘게 거래되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간밤 발표한 관세 정책으로 뉴욕 시장이 요동치자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NXT는 출근 전, 퇴근 후 시간대에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거래 편의성을 높인 데 이어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통한 제도적 선진화로 나아갈 경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농심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K 스마트팜 중동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 온실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약 2,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심 스마트팜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에선 단맛을 선호하는 중동 현지인 입맛에 맞춰 엽채류와 과채류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할 방침입니다. 농심은 이렇게 생산한 작물을 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의 기존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하고 향후 현지 유통 매장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눈 등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잇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D램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CXL 2.0 기반의 D램 솔루션 제품에 대한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 달 2일 평소처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만큼 2일 쉴 경우 1에서 6일까지 6일간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 평상시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수요 폭증으로 중단됐던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의 골드바 공급이 이달 초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으로의 공급은 이르면 다음 주 재개될 전망입니다. 수입차 25% 관세 정책에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올 여름 차값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일부는 신차 생산을 중단하면서 신차 대신 중고차로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